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총선이 1년 남짓 앞인데 룰을 만드는 선거제 개혁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난 15일이 법정 마감 시간이었는데 정치권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선거구 감축만 쟁점입니다. 어찌된 사정인지 따져봅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광수 의원님. 예.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체적인 어떤 합의한 내용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완전한 연동형에 대한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좀 미흡한 합의죠. 그러니까 50%만 연동형을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권역별 또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결정된다. 뭐 이렇게만 큰 틀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석패율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홀수는 여성, 뭐 짝수는 남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또 권역별로 나눠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서 또 배정하는 이런 복잡한 산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합의된 연동형의 선거제도안은 완벽한 연동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일단 추인을 했습니다.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을 했지만 추인을 한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것이 거대 양당의 그동안의 독식 구조를 깰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당제가 실현돼야 되고 그 다당제를 통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마련돼야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명분과 인식을 함께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당내는 불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구가 실제로 없어지는 의원들도 있고 통폐합되는 의원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것은 저희 당뿐만이 아니고 각 당이 공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금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아시다시피 뭐 기존에 이제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만 봐도 민주당의 득표율이 정당 지지율이 25.5%였어요. 그런데 123석을 가져간 거고 그때 이제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26.7% 그러니까 민주당보다는 1.2% 높았죠. 그런데 39석을 얻었던 그런 역진 현상들이 계속돼 왔던 거죠. 그건 지금 선거뿐만이 아니고 계속 그래왔던 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사표 발생입니다. 이게 대표성은 문제인데 지난번에 당선자의 평균 득표율이 49.3% 지난 총선에서 사표가 50.7% 그러니까 역대 총선에서 계속 사표가 50% 이상을 넘거나 근접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고 비례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선거제도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를 깨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뭐 미흡하지만 그래도 이것을 들고 나가서 어떤 교두보를 앞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청 교수님, 방금 그 김광수 의원께서 이야기하기로는 굉장히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거든요. 어쨌든 기존의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혹시 교수님 좀 알기 쉽게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알기 쉽게 될지는 뭐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25석을 이제 지역구에서 뽑고 75석을 비례대표 명부에서 선출한다는 거고요. 이제 현재 제도하고 이제 달라지는 것은 그 75석의 배분을 연동시켜서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독일 제도하고 다르게 50%를 1차 연동시키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이제 실제 그 해봐야 알겠지만은 가령 이제 A 정당이 20%를 정당 득표율로 득표했다면은 60석을 받게 되는 거죠. 300석 중에 전체 300. 그런데 이제 이 정당이 만약에 지역구에서 40석을 당선시켰다고 하면 그 40석을 빼죠. 60석에서 40석을 빼면 20석이 남지 않습니까? 이 20석이 비례대표에서 받게 될 거였는데 100% 연동형이라면. 근데 이걸 일단 50%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석을 일단 가요. 그러면 이제 50석이 되는 거죠, 확보가. 그리고
남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그때 가서 그 선거에서 각 당 득표율에서 1차 배분을 했을 때 비례대표 75석 중에 남는 부분, 그 남는 부분을 이제 다시 정당 득표율로 배분한다는 겁니다. 방금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데 네. 완전한 연동형이 아니라고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50%만 일단 그 연동형으로 그래서 준연동형이라고 표현까지 하는데 네. 당초 야당의 안은 100% 연동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클 듯한데. 네. 사실 이제 완전한 연동형이 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아쉬움이 크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 정치를 살펴보면 사실은 정당이라는 게 그 개인 정치에 어떻게 보면 그냥 활용하는 그냥 들러리처럼 되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 정책인데 저희 정당들을 보면 총선 대선 때마다 정당 이름이 바뀌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4년짜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의원들도 자기 재선을 위해서 살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 민원에 집중해야 되고 또 4년이 지나면 어떤 정당이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니까 또 4년짜리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인기 위주의 어떤 영합 정책, 어떤 뭐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정치가 장기적인 여러 가지 경제 대책이 특히 무능합니다. 도대체 이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우리 국민의 삶이 바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준연동형은 연동형에 비해서는 많이 아쉽지만 적어도 정당 득표를 중심으로 의석이 정해진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정당이 어떻게 보면 책임성을 가지고 이제 중장기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정당 득표율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의미로서 사실 정치의 큰 틀이 바뀐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법 개정을 국회가 하기 때문에 이제 고양이 생선법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합의해야 되고 또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석수를 확대하는 게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특권을 줄이는 길인데 국민들이 워낙 이제 이 정치 특히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이 좀 많다 보니까 이걸 안 늘리고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제 300석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줄이고 지역구를 조금 늘리는 비례를 좀 늘리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아쉽지만 이 합의를 만약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간다면 향후에 정당 중심의 어떤 책임 정치 이제 이런 부분들로 정치의 큰 틀이 바뀐다는 데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수 의원께서도 앞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흡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당에서는 추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보면 그 이후의 행보는 보면 지금 각 당에서 이견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그렇게 좀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 특히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고 의안 신속 처리 절차 거기에 그 개혁 입법까지 같이 연동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시간은 다음 달 한 15일까지는 마지노선의 기한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패스트트랙 지금 말씀하신 준연동제라고 하겠습니다. 그것마저도 여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하기가 지금 굉장히 난망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거대 양당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당은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좀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 국민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쨌든 개혁 입법 중에 소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공수처라고 하는 거라든지 이런 몇 개의 개혁 입법들을 같이 끼워서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상황은 사실 이제 거기가 유승민계하고 기존에 이제 안철수계하고 사실 뭐 예전에 개보정치 이야기로 돌아갈 수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당 내부 사정에. 근데 이제 유승민계 쪽의 의원들은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거제에 대한 반대인데 명분을 어떻게 지금 나와 있냐면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독점적으로 갔을 때 거덕이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박동준 교수님, 지금 선거제도의 큰 틀은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좀 늘리는 거다. 그래서 그 전제는 지역구는 줄인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각 당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역구 감축 이것이 좀 쟁점화되면서 이걸 반대하는 쪽의 기류도 적지 않이 좀 노출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어떨까요? 그 일부에서 뭐 지역구 이기주의 아니냐, 지역구가 무슨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글쎄요, 뭐 따지자면 이제 뭐 좀 지나간 얘기를 좀 뒷북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 30석 정도를 늘리는 정도의 타협이 그러니까 지역구를 건드리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만을 그 30석 정도 그러면 이제 지금 75석이라고 지금 많이 그런 건데 그렇게 했으면 얼마가 됩니까? 77석, 73석? 53석이기 때문에 77석이 되는 거죠. 77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석 정도를 늘리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으로 최선의 타협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그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것 같은 생각에 반대했을 때 그 저항하는 강도하고 국민 여론이 일반적으로 이제 의석 증가에 뭐 좀 부정적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실제 국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을 적에 얼마나 강하게 반대했을까 이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국회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역대의 경험을 비춰 한석 줄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버린 게 결국 아까 이제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상황을 지금 전체적으로 주도해야 될 원내 제1당이면서 여당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 전체 상황을 주도해야 할 정당이 이 설계를 지금 기본적으로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225대 75라고 뭐 따지자 보면 이제 청와대 눈치를 본 거고 대통령이 또 이제 그거를 선관위안을 가지고 200대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또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쪽으로 끌려가 버린 거죠. 그 의원 정수를 조금이라도 늘려가지고 가는 방안은 뭐 고려조차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저항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어쨌든 그거는 180석을 가지고 나중에 표결을 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 현재는 패스트 트랙을 거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안에서도 5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거든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이제 보통 그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태죠. 또 이 연계시킨 것도 저는 이 뭐 공수처 법안이라든지 등등 해가지고 이거를 패스트트랙을 하는 김에 여기까지 다 같이 한다는 발상이 저는 오히려 이게 의지가 없다는 그 징표로 보여요. 저는 선거법도 무거운데 급한 것부터 하고 되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안 되는 건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걸 전부 묶어가지고 이번에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것은 점점 더 일 처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김광수 의원님 그 앞서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당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인을 했던 것은 나름 국민적 요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대 정신에도 이게 맞다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여야 합의안을 기초로 했었을 때 보면 지역구가 전체적으로 49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일부 당내에서 반발은 아까 그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그런 반발도 있지만 지역구가 줄어든 거에 대한 반발도 현실적으로 좀 존재하거든요. 그게 가장 크죠.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도 똑같다라고 생각.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거의 준연동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을 제안했던 민주당 입장에서 이 안이 반드시 성사돼 시켜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나 또는 이것을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정말 속 있는 이야기를 하면 거대 양당은
이거 바꾸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명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이 다른 법안들을 묶어서 제안을 하게 된 거고. 그럼 아까 지역구 한석 축소하는데 그렇게 어려운데 각 당의 지역구가 통폐합되거나 또는 사라지거나 이럴 위기에 처한 그런 의원들의 반발들은 어차피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문제 지금 부닥쳐 있는 거고요. 우리 전북만 봐도 사실은 전북이 10석이지 않습니까? 10석 중에 지금 최소한 한 석 잘 선방하면 이제 나중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아니면 지금 3석 정도가 문제가 되고 우리 전북만 해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익산이 지금 30만이 붕괴돼 있고요. 김제 부안이 한 14만보다 조금 떨어져요. 남원 순창 임실이 14만이 약간 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인구수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2대1 판정에 따르면 지금 한 15만 한 3천 하한선에서 30만 한 7천 상한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익산도 지금 2개 선거가 되는데 병합해야 되고 김제 부안하고 남원 순창 임실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다시 이합 집산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 전북만 해도 축소가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각 지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들이 현실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국회 문턱을 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경 의원님 네.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결론이 보면 다른 건 다 사라지고요. 선거제 개혁안의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퇴색돼 있는 듯한 느낌이고 오로지 남게 되는 거는 결국은 지역구 감축 규모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이게 본말이 전도된 듯한 느낌이고 결과적으로는 선거제 개혁하지 말자는 논리로 귀결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그 사실 민주당의 원래 당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요. 이번에 지금 사당이 합의하고자 하는 이 안은 민주당이 원래 처음에 안을 만든 겁니다. 원래 작년 연말에 그 원내대표 그 5당 원내대표들이 330석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는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던 것도 현실적으로 이제 그 정도 내에서 더 비용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타협 가능하고 그 국민들도 좀 불만이시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용인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253석이 현재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를 한 30석 늘리는 이런 안을 그때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가장 현실적인 안이었다고 봅니다. 국회 통과를 놓고 본다면. 근데 현재 이번에 이제 28석을 줄이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결국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면 굉장히 통과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선 패스트트랙에 이 안건을 만약에 올려진다고 가정하면 향후에 시간이 어쨌든 이제 10개월, 11개월 정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반 투표거든요. 그리고 기명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 어떤 투표를 했는지 다 사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한 10개월, 11개월 동안 앞으로 30년 정치 농사를 위해서 국회의원의 어떤 개별적 이해관계가 아니고 국민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압박을 저는 국회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담을 안긴 게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현재 이 부담을 안겼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론에 대해서 내지는 이 그 사당의 합의 사항에 대해서 이 관철시키기 위한 매우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거법도 무거운데 여기에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다 얹어놓으니까 굉장히 지금 이 수레가 너무 무거워서 끌고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공수처법이든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선거법만큼 이 앞으로의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할 이런 변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여기에 보다 더 집중하고 실제로 사당이 함께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정치력 이런 부분들을 좀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통총 교수님, 지금 뭐랄까요, 통폐합이 되니까 지역구가 통폐합되니까 지역구가 줄어든다. 그거는 일종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 분권 정신에도 어긋나고 헌법 정신이다. 거기에도 위반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 대표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국회의원 지역구를 감축시키는 선거제 개혁은 아예 할 수 없다는 어떤 논리하고도 좀 그렇게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 대표성이라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 이제 현재와 같이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광범위하게 된 그 시대에는 딱히 전라북도만을 위한 그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전국적인 이슈라든지 이 지구적인 이슈들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부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나는 전북의 이익을 위해서 뭐 헌신하겠다는 얘기를 너무 강하게 한다면 그건 저는 오히려 유권자들께서는 이렇게 의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 너무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런 전북을 위한. 예, 그것은 자기가 어떻게 전북의 이익이라는 것도 여기도 도농 간의 격차가 있고요. 또 동부와 서부의 격차가 그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학력이나 세대별로 빈부격차도 있고 그래서 전북의 인구가 뭐 한 190만, 200만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전북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정당성을 통해 가지고 그것만이 전북의 이해를 이제 복잡한 질문들이 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제 당연히 전라북도 지역에서 정치를 할 때 자기는 이제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것까지는 무방하지만 오직 그것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것은 유권자들께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 대표성 문제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뀐 선거 제도로 하면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권역별 연동형으로 돼 있는 거하고 석패율 제도라고 하는 것으로 지역구 축소되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축소됐다고 그래서 전북에 어떤 보통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지역의 정치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상황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그 농어촌의 대표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뭐 예를 들어서 완주하고 무주, 장수, 진안 다 통폐합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는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또 농촌은 면적은 굉장히 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회의원은 사실은 없어지거나 뭐 다 통합해서 한 명이 된다든지 그래서 지역의 대표성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정치가 사실은 영남축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모든 자원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다 자본과 이런 것들이 밀집되는 수도권 중심 사회가 돼버려서 하여튼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지역의 요구 이것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되는 보통 어떤 호남의 이익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도 저는 전혀 이렇게 타당성이 없는 지역주의로 몰아갈 것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위험하다는 뜻이 과할 경우. 네, 그것이 이제 그걸로만 하나의 싱글 이슈가 돼버리면요, 단일 이슈가 돼버리면 다른 것들을 볼 수가 없게 하다. 그러니까 도농 간의 격차만 해도 전북의 이슈만은 아니에요. 전국적인 그 그림을 그려야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 주제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태기 위원장 지금 어떤 전체적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충분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분들은 요구가 강하게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원래 비례대표를 우리가 좀 이렇게 확대하자는 취지는 그런 어떤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쪽에다 대표성을 주자. 그래서 손학규 대표도 단식 농성을 했을 때 그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동영 대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 당에서 지역구가 줄어드니까 이건 반대해야 된다는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 건 상당히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라고요. 어떻습니까? 그 비례대표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거기를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실 이제 연동형을 주장했던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 이 절반의 연동형을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이제 섭섭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어쨌든 뭔가 합의해서 현행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 154개국 이게 보면 비례대표로만 뽑는 데가 63개국이에요. 유럽의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연동형으로 하는 나라가 한 7개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제도가 보편적이지 않은 선거제도예요. 아까 이제 지역 대표성이나 이제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라북도는 인구가 소수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또 지역의 어려움들을 이중 삼중으로 가지고 있는 데가 전라북도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300석에서 이 선거제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출신의 의원들의 수는 줄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수의 정치, 또 어떤 지역과 지역 간의 대결, 또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이런 정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 구성을 닮은 이런 국회가 돼야 된다. 이게 현재 연동형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고 나면 정당이 안정돼서 정당끼리 사실은 정책 경쟁을 주도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소수 또 이제 어려운 지역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국회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숫자가 정치인의 숫자가 몇 명이나 전북 지역구 출신들이 몇 명이나 이것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현실 국회에서 지금 정치 구조 속에서 14개 상임위가 있어요. 그럼 지역에 이제 예산 문제라든지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로 들어가면 적어도 14개 상임위에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 명씩은 좀 들어가서 민감하고 첨예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요구들도 많은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저는 이제 숫자 가지고 정치력을 따질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이게 준연동형이지만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변화됐을 때 저는 이제 평화당이지만 평화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전국적인 뭐 호남에서는 일정한 지지율이 나오지만 전국적인 지지율을 합산하면 지지율은 거의 바닥인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선거제도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당의 이익이 전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렇게 선거 준연동형이지만 선거제도가 바뀌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마 정의당일 수 있겠죠. 잘하면 원내 교섭단체로 독자적으로 진출할 수도 있겠고 저는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그 지역을 대표하고 또 각계 각층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들은 동의를 해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이 현실 정치권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면 저는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정당인데 그저께 이제 바른정당의 김관영 대표가 바른정당의 뭐 마지막 이제 뭐 우리는 마지노선으로 최소한의 우리 입장이다 하고 이제 마지막 카드를 또 민주당한테 던졌단 말이에요. 그 최소한의 카드가 사실은 선거제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제와 함께 들어온 공수처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카드를 던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자세의 전환들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으면 이것이 좀 대단히 어렵고 난망한 길로 접어들지 않겠는가 이런 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지난번에 그 이 선거법 사당 패스트트랙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공식 발언에서 이 선거법은 민주당이 정의당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사실 각 당의 유불리는 현실적으로 여러 계산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 선거법은 절대 개정하지 못할 거예요. 문제는 이 선거법을 통해서 현재 국회가 정말 국민의 여러 가지 이해나 요구를 제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다 논의가 집중돼야지 이 산수 계산 하다 보면 이게 선거법 절대 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수 계산 속에서 막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당도 많이 불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에 따른 거죠. 그 토대에 의해서 제가 잠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역시 그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선거제도 개혁 이것이 정말 중심이 돼야 하고 그다음엔 향후 일정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해요. 왜냐하면 내년에 당장 총선이 있거든요. 이건 룰이 될 테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된다면 내년 총선은 지금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으로 보면요. 그렇게 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일정 자체가 상당히 좀 촘촘하고 촉박하지 않습니까? 아, 예. 그 항상 한 번도 이 기한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역구의 경우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도 좀 방심을 하는 것 같고 최장 330일이지 중간을 이제 가령 국회의장이 60일 정도를 단축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역구 선거구 획정은 어차피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거 결정되면 이제 그때 부랴부랴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뭐 그냥 어렴풋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일정을 계산하면 이미 넘었고 지나서 안 되는 건데 아직 여지는 이제 있는 거고 대타협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보고요.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거기 그러면 이제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상임위원회하고 또 투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제 넘어야 될 산이 한 가지가 좀 심리적인 게 민주당이 그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 표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표결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래서 합의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과거 이제 자기들이 야당 시절에 소수당이던 시절에 그 몸싸움하고 투쟁하고 이렇게 했던 그 전통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던 이제 이 습성 때문에 그게 내면화된 거죠. 어떻습니까? 좀 시간은 촉박하고요. 그렇지만 여지는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바람직한 제안이나 혹시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웅 위원장님. 예. 오늘 민주당이 토론에 나오지 않아서 이제 많이 아쉬운데요. 사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가장 개혁적인 성과를 특히 이 선거제도 개편에서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이나 그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만약에 방해가 되면 선거법을 원포인트로 사실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일 수 있다. 오히려 선거제도를 꼭 바꾸는 게 향후의 어떤 국민을 정말로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국회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개혁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방법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당의 어떤 분발을 통해서 이 선거제도가 꼭 바뀌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국회 표결을 통해서 이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어야 이 선거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향후에 도민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이 선거제도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관심과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 가능할 거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동천 교수님. 예, 저도 뭐 비슷한 취지고요. 표결 방식에 관해서 제가 이제 이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패키지로 엮어가지고 하는 것이 일 처리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일을 갈수록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패키지로 엮었다면은 양보를 해야죠.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어요. 공수처에서 양보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안 엮고 공수처와 문제와 선거제를 따로따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지정하고 그걸로 해서 지금 국회 표결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해가지고 자유한국당까지 같이 해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안을 만들어서 최후에 이제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짐들을 좀 분산시키고 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권력 분산이니 뭐 지역 균형 발전이 똑같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산시켜가지고 따로따로 처리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지혜가 참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수 의원님. 예,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정치가 불신받고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대표성과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들이 저는 가장 근본적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제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패스트트랙 부분들을 선거제도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사당의 어떤 합의나 협력을 좀 증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에 개업 입법들이 너무 지지부진했단 말이죠. 그래서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뭐 재벌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재벌개혁은 이미 상당히 물 건너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전반적인 개혁 입법들을 함께 처리하는 그 기반을 이번 선거법으로부터 만들어갈 수 있다. 저는 이게 가장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에서나마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 분리 부분들 외에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법의 기소권, 수사권 이 부분들을 좀 받으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 개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을 시점이다. 이제 뭐 거의 막바지까지 다가왔는데 지금이라도 좀 대승적인 양보,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제도를 개혁하면 정권을 나눌 수도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인데요. 그만큼 중요하고도 어렵다는 말이겠죠. 선거제 개혁은 촛불 정신이자 국민적 요구라고도 말합니다. 당리, 당략이나 지역구 이기주의가 아닌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성숙시킬 계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한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봄에는 제철 꽃게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